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홍콩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했죠. 한국 여론이 홍콩 사람들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했다면 중국에서는 통제 없는 자유가 저렇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형성되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홍콩 얘기할 때 꼭 같이 나오는 국가가 있어요.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과 홍콩 모두 우리 거다 라고 말하죠. 근데 재밌는 건 정작 홍콩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한테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오늘은 이 두 지역 중에 바로 대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것도 중국 시점으로요. 역사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때는 아직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북경대학교에서 사설을 하던 농부 출신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공산주의에 매료되어 있었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이게 진리라고 믿었거든요. 이 청년이 바로 중국인들이 국부라고 부르는 마오쩌둥이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을 뜻했어요. 장제스 아저씨가 이 국가를 이끌고 있었고요. 체제는 군부 독재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겼어요. 어쨌든 마오쩌둥과 공산당 동지들은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세력을 계속 길러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력이 조금씩 불어요. 아직 국민당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들이 성공하려면 국민당과 장제스가 계속해서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방향을 튼 거예요. 어디로요? 공산당 때려잡기로요. 그렇게 공산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을 털러 오고 있었거든요. 마오쩌둥은 처음에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대응하자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나름 잘 먹혀들어 그럭저럭 버팁니다. 근데 아까 마오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농부 출신이라고 했죠. 뭐 그냥 밑바닥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게 공산당 내부의 엘리트, 소련 유학파 눈에는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오 얘기 무시하고 전면전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민당에게 개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락에 도망가다가 괴멸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하늘이 도와줘요. 일본군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서구 열강이 일본 혼자서 중국 꿀꺽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군부를 통제하지 못해서 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사실 장제스는 공산당 먼저 조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부하가 배신하고 납치한 다음에 협박했거든요. 일본 먼저 조지지 않으면 당신 안 풀어준다고. 그렇게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한 턴 벌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국민당과 협력해서 일본과 싸웁니다. 근데 사실 공산당의 진짜 목표는 일본이 아니었고 국민당이었어요. 이들을 잡아야 중국을 꿀꺽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의 앞에서 열심히 싸울 때 힘을 열심히 기릅니다. 그렇게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공산당은 덩치가 커졌어요. 이제 한번 비빌만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한판 붙습니다. 초기에는 공산당이 열세였어요. 국민당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공산당은 중화민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버티고 당시 공장이 많았던 동북 삼성을 차지하면서 승기를 잡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장제스와 국민당을 남쪽으로 조금씩 몰더니 급기야 대만까지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았던 마오쩌둥 형님은 대륙을 꿀꺽한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장제스가 튄 대만까지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 여담인데 그래서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 반대했어요. 김일성이 한국 전쟁 일으키면 소련의 돈이 북한으로 갈 테고 지원을 못 받을 테니까요. 그럼 통일도 아예 끝이야. 근데 장제스도 비슷했어요. 다 털려서 대만으로 도망치긴 했는데 대륙 진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해요. 원래 자기 거였거든.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면서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미국이 전쟁 확대보다 현상 유지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중국과 대만은 대륙과 가장 가까운 섬인 금문도에서 서로 포탄을 쏘는 것 이외에는 엄청나게 큰 충돌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기 중국 대륙은 어땠을까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마오 형님이 대약진 운동 일으켰다 국민이 쫄쫄 굶어 엄청난 아사자가 나오기도 하고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기까지 해요. 이 여파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후퇴해요. 한편 대만의 경제는 조금씩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기 대만이 중국보다 잘 나갔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은 핵무기 만들고 유엔에 가입하고 타코체 들고 미국이랑 친해져요. 외교에서 그냥 앞선 거두는 거죠. 대만은 속상했겠죠. 어쨌든 중국과 대만의 관계 발전은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 형님이 권력을 잡으면서 시작돼요. 마오를 뒤은 덩샤오핑은 실사구시파였어요. 실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마오가 배척하던 자본주의도 과감히 이용해요. 이런 관점이 대만에 대할 때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대만에 손을 건네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대만은 이런 중국을 보면 웃기지 말라고 하며 만나지도 않을 거고 회담은 당연히 안 나가고
타협도 없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는 입장을 바꿔 교류를 시작했고 1992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중국을 만나 92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해 대만과 대륙, 중국은 하나인데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중국은 자기가 진짜 정부고 대만은 지방 정부라고 해석하고 대만은 또 대만 나름대로 하나의 중국은 미래에 다가올 중국이라고 정의를 해요. 어쨌든 이 92 공식이라는 걸로 대만과 중국은 잘 지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름 잘 지내던 중국과 대만은 2000년 민진당이 대만을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럼 민진당이 무슨 당이길래 상황이 바뀌냐?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당이에요. 중화민국보다는 대만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여권에도 타이완을 새겨 넣어요. 싱가포르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한 중국 입장에선 어땠겠어요?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났겠죠. 그래서 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민진당과 관계를 끊기도 하고 대만이 독립하겠다면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법도 통과시켜요. 당근도 빼먹지 않았어요. 만약 민진당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 나서면 상대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2008년 대만의 정권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국민당의 마잉주가 이끄는 친중국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마잉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며 통일도 독립도 무력도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중국은 좋아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2016년이 되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민진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해요. 이번에는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까지 접수해 한층 더 강해졌어요. 거기에 홍콩 사태도 겪으면서 정치 생명도 연장해요. 중국 입장에서 민진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대놓고 독립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해서 대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을 교육해요. 거기에 트럼프도 끼어들어요. 대만에 무기를 팔기도 하고 그동안 불문율처럼 지켜왔던 외색 간섭 금지 관례를 깨고 보건장관을 파견하며 중국을 압박해요. 아주 전략적으로 대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너무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딱 확답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당장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대만의 가치는 중국보다 미국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힘이 빠지고 중국의 힘이 커졌지만 아직 중국은 끽해봐야 지역 대장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대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꾸 대만을 쓰면 대만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중국과 화해 모드가 돼서 대만에 나몰라라 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겠고요. 최악은 미국이 힘이 딸려 아시아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만은 그냥 붕 하고 떠버리거든요. 이전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거대해진 중국을 눈앞에 두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기 전에 조심스럽게 외쳐봅니다. 타이완 넘버원.